네, 연구관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R&D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관리하고 기술 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기술 경영의 부분 집합으로서 연구관리가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연구의 투입물과 중간 산출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걸로 지난 시간 수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로 모델 오브 R&D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관련돼서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표준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 중에서도 제품 혁신하고 공정 혁신의 차이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제 기술 경영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에서 그 단계별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획득하고 그것을 조직 내에서 관리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이 기술 경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기술을 만약에 외부에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하게 되면은 그 자체 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구 관리의 영역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요. 3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박스 3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 획득, 그리고 기술 관리, 기술 활용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보면 기술을 획득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과연 그걸 우리가 직접 개발할 것인지 혹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획득할 것인지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체 개발하는 것, 즉 이제 연구 관리의 영역은 이제 둘째로 하고 만약에 외부로부터 우리가 사오기로 했다. 기술을 획득하기로 했다. 이제 기술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제가 사온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외부로부터 그러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겠고 기술을 갖고 있는 조직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그걸 알고 있는 전문가한테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기술 노하우를 획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하간의 수단을 활용해서 기술을 외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한테 제공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기술이 없거나 혹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 기술을 제공할 리가 만무하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 된다면 이제 비로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술이 획득이 되고 나면 그걸 우리가 조직 내에서 잘 체화시키는 기술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술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딘가에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성과를 활용할 때 그걸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공정 등에 적용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 되겠죠. 혹은 우리가 획득한 기술을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라이센싱 아웃, 즉 기술을 팔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이 이제 우리 거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혹은 사내 벤처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기업 내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모델에서는 특히 민간 부문의 연구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밸류 체인, 우리말로는 가치 사슬이라는 용어를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신문지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밸류 체인이 이제 연구 관리랑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밸류 체인이란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1981년도에 처음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빨라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에서 보시는 이 도식이 바로 밸류 체인을 보여주는데요. 언뜻 보면 이제 몽당 연필이라고 하나요? 이제 심이 아주 짧아진 그런 연필처럼 생겼죠. 이 연필 그림을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구획을 이제 구분해 놓았는데, 가운데를 절반으로 보고 잘랐을 때 아래쪽 부분은 세로로 잘라서 시퀀셜하게 순차적인 흐름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가로로 잘라서 이게 층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끝은 마진, 즉 이윤이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밸류 체인, 즉 가치 사슬은 어떤 의미냐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부가가치가 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 오른쪽 끝은 시장이 자리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 끝은 마켓, 우리가 만드는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있는 시장이 오른쪽 끝이고요. 그래서 시장과 이 밸류 체인, 이제 기업이 되겠는데, 이 기업이 시장과 접하는 부분이 바로 이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몽당 연필이 바로 기업 하나입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수단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도식화한 게 바로 이 밸류 체인, 가치 사슬입니다. 가치가 사슬처럼 얽힌 구조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는데, 그러면 각각의 부분을 한번 어떤 활동들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으로 잘라서 아래쪽 부분은 시퀀셜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아래쪽 부분을 우리가 주요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rimary activit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활동. 이 주요 활동에 들어간 요소들을 한번 보죠.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즉 부품이나 원재료를 들여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체를 갖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자재랑 부품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창출하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잘 없으니까 어떤 원료나 원자재 혹은 중간 부품 같은 것들을 들여와서 뭔가 가공이나 조립 등을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 우리가 만들 재료들을 사오는 일이 바로 왼쪽 끝에 위치합니다. 부품을 사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뚝딱뚝딱 우리가 뭔가 해야겠죠. 가공하거나 조립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대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 즉 생산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품을 사와서 생산하고, 그러면 생산이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그걸 우리 유통망에다가 내보내야겠죠.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아웃바운드, 바깥쪽으로 내보낸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 유통망에 완성된 제품을 내보내는 일이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쉽게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무언가 재료를 사와서 만들고 그걸 다시 기업 외부로 내보내고,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한다, 영업활동을 한다, 그리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다.
이 아래쪽에 있는 시퀀셜한 순서들, 즉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덧입혀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순서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순서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재료를 사와야 만들 거고, 만들어야 유통망에 내보낼 수 있을 거고, 그래야 판매할 수 있을 거고, 서비스가 일어날 겁니다.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판매하고 나서, 판매 계약은 먼저 하고 나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주문 후 생산, 뭐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건, 제품이 인도되는 것은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파란색 마케팅으로 넘어간다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근원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부분이 처음에 제가 주요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왜 주요 활동이냐면 이들 요소 중에서 없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무조건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런 기능들을 하지 않고서는 부가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주요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재료가 있어야 생산을 하죠. 생산을 해야 물건을 팔죠. 물건을 팔아야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이 주요 활동에 속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나머지 절반 윗부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윗부분에 나머지 절반의 이름을 우리가 지원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서포트 액티비티. 지원 활동이란 주요 활동에 속하는 기업의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가 기능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프로큐어먼트, 구매. 부품을 들어오려면 뭔가 사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책상도 사야 되고 하다못해 복사기에 들어갈 A4 용지도 사야겠죠. 그런 걸 전담하는 기능인 구매가 있고 바로 그 위가 기술 개발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기업 나름의 기술이 있을 테니까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을 맡죠. 기업의 연구소들. 그 위, 인사부서, 휴먼 리소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사람을 채용하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교육 훈련하고 그 사람들의 성과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니까 인사부서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무슨 재무팀이라든지 혹은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총무부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원 기능들은 주요 활동에서 구분됐던 단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 활동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치사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쳐서 이렇게 가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병렬적으로 쌓여 있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가치사슬 그림은 어떤 기업이 부가가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지 그걸 분해할 수 있는 툴 같은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저 당연한 얘기를 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 좀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기업이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가치사슬에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가치사슬 그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기업마다 이 가치사슬상의 주요 활동이든 지원 활동을 모두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하긴 하더라도 집중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한다면 기업들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기업들 간의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업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갖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독특한 방식으로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서 기업마다 가치 사슬 그림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 같은 곳을 예로 들겠습니다. 나이키. 저도 좋아하고 아마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나이키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나이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나이키 하면 시각적으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이키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인으로부터 이제 그 브랜드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렇게 스우시라고 부르는 그 나이키 로고 마크가 먼저 생각이 나시죠? 되게 역동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왼쪽에는 구부러져 있고 오른쪽으로 싹 뻗쳐 올라가는 다이나믹한 느낌의 브랜드 로고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이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나이키는 마케팅과 영업에 엄청난 역량을 기울이는 기업입니다. 나이키는 말 그대로 브랜드 이미지가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야 나이키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케팅과 세일즈에 힘을 쏟는 기업이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요즘 마케팅 중요하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독특하게도 나이키는 거의 마케팅과 세일즈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다른 요소는 소홀히 하느냐? 네,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이키에서 생산되는 그 수많은 스포츠 용품들은 나이키가 직접 공장을 갖고 있고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청을 준다고 하는데, 주문을 주고 그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의 공장을 활용해서 나이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즉, 나이키의 가치 사슬을 그리면 오퍼레이션스 부분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외부로부터 주문을 내가지고, 외부에 주문을 내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파는 기업인 거죠. 마케팅 외에도 나이키가 공을 열심히 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술 개발 부분입니다. 혹은 제품 개발 부분입니다. 1년에 나이키가 도대체 몇 종류의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 서울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만 쳐다본다고 하면 그 중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몇 가지 종류의 나이키 신발을 신는 걸까요? 나이키는 신발만 생산하는 게 아니죠. 의류라든지 다른 스포츠 용품들도 많이 생산하는데, 도대체 1년에 나이키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는 몇 개나 될까요? 제품 개발은 나이키가 직접 하고 또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마케팅해서 팝니다. 하지만 생산은 하지 않는다. 이게
나이키의 가치사슬 모델입니다. 자, 다시 연구관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이 가치사슬 모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냐면, 적어도 민간 기업의 R&D, 즉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에서 일어나는 R&D가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사슬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지 못하면 민간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없죠. 즉 돈이 되는 기술이 아니면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지원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아래쪽에 있는 주요 활동들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그 산업 혹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의 본질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개의 새로운 제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이 반드시 관련이 돼야겠죠.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나이키와는 반대로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만큼이나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들웨어라고 부르는 인터넷망의 그 망을 구성하는 서버라든지 인터넷 장비들을 생산하는 업체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시스코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시스코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어마무시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미들웨어의 상당 부분을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는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그쪽 시장에서 꽤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 중요한 기업이 아닙니다. 왜? 소비자가 직접 사는 이른바 소비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시스코는 마케팅을 나이키보다는 훨씬 적게 할 겁니다. 왜? 소비자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공항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스코 미들웨어를 사용하네? 그러면 난 이 와이파이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른바 소비재의 반대말, 즉 산업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마케팅의 중요성이 훨씬 더 떨어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스코 같은 기업에서 기술 개발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나이키보다도 더 기술 개발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이 확보되어야 그 산업에서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스코 제품이 더 좋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 제품을 채용하게 될 테니까요. 기업마다 이렇게 가치 사슬이 다 다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 개발하는 부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나이키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소비자들의 취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시스코에서 인터넷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취향이 더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얼마나 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면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가치사슬 모델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램프업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How to ramp up. 램프업이란 우리말로 하자면 얼마나 빨리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빨리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가.
기업 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발이 완료됐어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소로서는 무척 축하스러운 일이겠네요. 몇 개월씩 했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드디어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구소에서 완성했으니까 바로 내일부터 대량 생산해. 이게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빨리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가. 즉 연구소와 생산 라인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느냐가 바로 램프업 기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램프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극도로 중요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 베이스드 컴피티션, 즉 시간이 경쟁의 원천이 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가전제품 같은 거 이제 좀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그렇게 유행을 안 타는 것 같죠?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야 이제 유행을 타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가전제품도 유행이 있느냐? 네, 유행이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그 국내 굴지의 가전회사,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여러분 가전제품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L전자? S전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제가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그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그 가전제품은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 제가 그래서 냉장고를 생산하는 연구소에 가서, 냉장고를 개발하는 연구소에 가서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냉장고는 유행을 타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냉장고도 유행에 엄청 민감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른바 폼팩터라고 부르는 냉장고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자주 바뀌고 있는지 알게 되고 놀라실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냉장고라고 하면 그냥 문이 두 개였어요. 위에는 냉장실, 맞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아래쪽이 냉장실이었죠. 그리고 위쪽이 냉동실이었습니다. 문 두 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 같은데 양문으로 여는 냉장고가 대세가 됐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혹은 그리고 옛날에 사용했던 냉장고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텐데, 양문형 냉장고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폼팩터가 바뀌어서 이제는 냉동실이 아래에 있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열고 미닫이 형식으로 밀고 닫고 하는 방식으로, 냉장실은 이렇게 양문으로 여는 형태가 또 나왔다가 가장 최근에는 문이 4개 달린 냉장고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 걸 열면 뭐 음료 부분이 보이고, 이렇게 열면 저장식품, 하나 또 열면 김치 냉장고, 이쪽 열면 비로소 냉동실, 뭐 이런 식으로 문이 4가지인 경우. 그것도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원하는 대로 소비자들이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의 냉장고가 나오기도 하고 등등, 냉장고 산업에서도 이렇게 제품 변화가 급격하게 빨리 일어난다.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다. 즉 유행에 민감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신제품 개발이 제 스케줄에 끝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2달 안에 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스마트폰 신제품 새로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뭐 2달 안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된다더니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이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많이 바꿀 시즌이고, 봄이 되면 이제 이른바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생겨서 냉장고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제품이 개발이 다 끝나야 됩니다.
두 달이 무척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시간이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램프업 기간이 무척 중요하게 됩니다. 연구소에서는 개발이 다 끝났는데 연구소에서는 제품의 기능이 다 구현되고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공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다 개발이 끝났는데 막상 생산 라인에 옮겨 놓으니까 그게 연구소에서처럼 잘 안 되더라. 그런 문제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가, 개발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양산할 수 있는가가 기업의 중요한 역량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잘하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거의 뭐 국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삼성이 이런 걸 무척 잘하죠. 램프업 기간이 짧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척 잘하는 분야입니다. 대량 생산을 빨리 해낼 수 있다. 거기서 시간을 많이 번다라는 거죠. 분명히 가치사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는 다음번에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사슬 그림을 가지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우리가 우리 제품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 수요를 어떻게 센싱할 건지를 이 가치사슬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아볼 것인지, 판매량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지, 혹은 평판 같은 걸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지, 이 시장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도 가치사슬 그림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것인지, 영화나 드라마의 PPL을 통해서 수요를 느낄 것인지 등의 방법으로 우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도 이 가치사슬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게 요 프레임워크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을 위해서도 이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생각해 볼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한 개념입니다. 킴비 클락과 찰스 파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뭐 사람 이름을 외우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처음 제시한 개념이 클락 스피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요 그 클락 스피드라고 하는 책의 표지예요. 원본 표지인데 표지가 참 멋있게 생겼죠. 가운데 이제 눈길을 확 잡아 끄는 문구가 뭐냐면 Winning Industry Control in the Age of Temporary Advantage.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 책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걸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업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산업 내에서 왜 어떤 기업은 우위를 갖고 있고 어떤 기업은 그렇지 못한가를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골자만 이야기하면 이 책의 주장은 모든 산업들은 고유의 생체 시계를 갖고 있다. 생체 시계? 산업이 살아있는 게 아닌데 생체 시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산업들은 다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진화하고 있어서 어떤 산업은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산업은 완전하게 성숙기에 도달해 있고 어떤 산업은 노년기에 이르러서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중이라서 산업마다 이렇게 시계 흐름이 다르다라는 게 이 책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산업마다 이렇게 나이가 다른 거죠.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하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은 뭐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유년기, 학교를 다니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도 그 수명을 대충 크게 봐서 단계를 나눠가지고 몇 가지 이제 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산업도 똑같다라고 보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산업이 나이가 있다? 그게 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산업의 나이에 따라서 산업이 어떤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 개발의 페이스가 달라지더라 라는 게 책에서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이 주장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마다 나이가 다 다르고 그 나이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주기나 속도가 다를 것이다. 전기차 산업은 어느 정도 나이에 있을까요? 어떤 산업이 어떤 나이에 있느냐를 알아보려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얼마나 새로운 기술들이 자주 등장하느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죠. 또 얼마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그 산업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뛰어드는가. 전기차 산업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자동차 메이커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요. 전기차 산업은 좀 어린 것 같아.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그 산업의 제품을 열심히 수용하고 있는가, 많이 사고 있는가, 이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 산업의 매출액은 산업 전체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반대의 대답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기업도 나오지 않고 기술도 드문드문 개발되고 매출도 증가하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산업을 외면하고 있다면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다르더라. 그래서 뭐 책의 결론은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에서 잠깐 반짝 잘한다. 다른 기업들,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위가 영원할 수 없고 일시적일 뿐이다. 산업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기업들도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이 책의 복잡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산업이 나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그 산업 내의 기술 개발 페이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대충 한 110년 동안 1908년 이후 이 데이터는 2019년까지를 그려놓았는데 1908년부터 2019년이니까 정확히는 112년이겠네요. 112년, 약 100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가게들이 이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특정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수용되었는가. 즉 미국에 있는 가게 100가구 중에서 100가구당 이 기술을 사용하는 가구의 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
그 페이스를 비교한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어떤 기술들이 고려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보면 스티어링이 어떤 건지 아시죠? 파워 스티어링. 운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돌리는 힘이 바퀴를 실제로 꺾는 물리적 힘하고는 다르죠. 핸들은 살살 잘 돌아가는데 바퀴를 실제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훨씬 더 힘들 거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파워 스티어링 기능이 있는데, 파워 스티어링 기술, 베이큐, 진공청소기요, 전기, 컬러 TV, 자동차,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SNS 같은 것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익숙한 최근의 기술들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소셜미디어 유시지, SNS를 사용하는가? 가장 오른쪽 끝에 있죠. 2010년 정도 되겠네요. 처음에는 40% 정도의 가구가 사용하다가 급격하게 빨리 증가해서 지금은 약 전체 미국 가정의 80%, 즉 100집 중에 80집은 SNS를 하더라. 불과 10년 만에 40%에서 80%까지 기술이 널리 확산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2007, 8년도에는 채 10%가 되지 않던 기술 수용률이 80%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사용하게 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집, 아마 우리나라가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 9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일부 도서 지역이나 그런, 아니면 혹은 그 어르신들만 계신 가정을 제외하면 아마 많은 집에서 스마트폰 한 대쯤은 다 있을 겁니다. 인터넷 역사가 좀 더 오래됐죠. 그리고 다소 이제 기울기라는 게 좀 생길 만큼 조금 천천히 도입된 것 같네요.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거의 90%에 육박하게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컬러 TV는 196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100%에 도달할 듯 말 듯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세 가지 기술에 비해서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거의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잖아요. 전기. 무인도에 가게 되면 전기가 없어서 큰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될 지경인데, 무인도에 갔다고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전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뭐 스마트폰을 쓰든 인터넷을 하든 뭘 하려도 일단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소가 정전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던데, 전기조차 1908년에 처음 상업용 전기가 웨스팅하우스에 의해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10%가 안 됐던 게 증가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없다고 봐야겠죠. 즉 1960년대 정도가 되면 이제 전기는 완전히 보급이 다 됐다라고 보는 건데 50년이 걸린 거예요. 이걸 세보면 55년 정도 되는데, 전기가 완전히 보급되는 데는 55년. SNS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보급된 건 아니지만 거의 보급되는데 10년이 채 안 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들도 해보면 좋겠지만 이걸 산업 혹은 기술마다 다 이것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술 확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산업들이 점점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빠르다. 인더스트리 클락 스피드, 찰스 파인 교수가 얘기했던 클락 스피드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우리가 점점 더 짧은 호흡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호흡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 빨리 발전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뒤쫓아서 우리를 대체해버릴 다음 산업이 더 빨리 다가온다는 거죠. 바닷가에서 파도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파도도 빠른 속도로 해변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뒤를 이어서 제2, 제3, 제4의 파도들이 점점 더 빠른 페이스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기술 개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말은 현재 기술이 아웃데이트 되는, 즉 쓸모 없어지는 일이 더 빨리 생겨날 것이다. 기술을 끊임없이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SNS 이후에 다가올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버스, AR, VR 혹은 AI를 활용한 어떤 다른 기술? 그런 것들은 보급 속도가 이것보다 더 빨라질 겁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제가 이걸 포켓몬 고라고 해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종의 가상현실 게임이죠. 포켓몬 고에 대해서 이걸 분석해 놓은 걸 봤는데 50%에 도달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40일.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사이에 전체 시장 중에서 약 50%가 사용하게 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다. 광풍이었죠. 다음번 기술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클럭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좀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이렇게 씁니다. 일단 이노베이션이란 말이 좀 와닿질 않으니까 그냥 공정기술과 제품기술이라고 쓰기로 하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그게 기술이 된다면 어떤 제품에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 제품의 생산에 활용되는 공정에 활용되게 됩니까? 공정에 활용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제품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프로덕트 테크놀로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태양전지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태양전지에 직접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제품 기술이고요. 태양전지의 생산 공정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정기술이 되는 거죠. 어터백 에버너시라고 하는 사람 두 명입니다. 제임스 어터백 교수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A 에버너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하셔서 어터백 에버너시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래프인데요. 두 분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어떤 제품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제품 기술들이 많이 나오다가 검은 실선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품 기술들은 점점 적게 나오고 그 제품을 잘 생산하기 위한 공정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공정 기술도 어느 정점을 찍고 나면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된다. 이런 패턴이 어떤 산업이든 산업을 막론하고 일어나더라. 실선과 점선이 이렇게 시간 갭을 가지고 서로 교차하는 패턴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게 어터백 에버너시 다이나믹 모델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두 그래프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처음에 제품 기술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어떤 산업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마구잡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막 발표가 됩니다. 다양한 폼팩터를 가진,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이른바 우세종이라고 부르는 도미넌트 디자인, 지배적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한 디자인의 제품이 다른 제품 기술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즉 다른 제품들은 죽어버리고 아주 우세한 디자인의 우세한 기술을 가진 제품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 종류의 제품이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세종을 잘 생산하기 위한 공정 기술이 더 나오다가 성숙기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게 이 어터백 에바나시 모델의 요지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모두 강의를 듣다가 강의를 보시다가 중간에도 몇 차례 확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지배적 디자인입니다. 왜?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라 함은 다 이렇게 생기게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은 스마트폰이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처음엔 키보드가 붙어있는 스마트폰도 있었죠. 블랙베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물리 키보드가 붙어 있었죠. 화면은 절반만 활용했습니다. 그런 제품들도 막 나오다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그냥 전면은 전부 다 액정 화면이고 뒷면에 메인 카메라가 붙어 있고 스피커는 스마트폰의 하단에 조그맣게 붙어 있고 등등의, 그리고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하는 방식의 그런 제품인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모두 다 충전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한 가지 종류의 디자인으로 수렴되는 거죠. 그 수렴된 디자인을 우리가 지배적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미넌트 디자인. 이 도미넌트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완전히 다른 유형의 제품 기술 개발이 뜸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잘 만들기 위한 공정 기술 개발에 기업들이 몰두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어터백 에버나시 모델입니다. 공정 기술과 제품 기술 간의 관계 모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물론 지금도 스마트폰에서 제품 기술 개발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무선 충전 기술이 나오고 제품의 카메라가 더 커지거나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거나 내장하고 있는 칩이 바뀐다거나 등등의 혁신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근원적인 디자인, 근원적인 제품의 형태,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천 기술의 조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배적 디자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근원적인 변화가 생겨나지 않더라. 아, 그러면 스마트폰 분야에서 기술 개발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죠. 그런데 뭔가 이 기존의 지배적 디자인을 바로 이렇게 생긴 게 스마트폰이라고 믿는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완전히 파괴적인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품 기술의 개발이 점점 뜸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배적 디자인을 잘 만들기 위한 공정 기술이 개발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를 통과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뜸해질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이나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표했는데 혁신이 없다, 새로운 혁신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좀 봤잖아요. 새로운 혁신이 없는 게 사실일 겁니다. 왜? 이미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15년밖에 안 됐는데, 네, 15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전체 인구 중에 80%가 사용하는 완전히 수용된 기술이 됐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새로 나올 기술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 나온 기술들은 또다시 이 지배적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서로 피튀기는 적자생존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포인터를 찾고 있었는데요. 네, 지배적 디자인을 개념을 제가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 게 이제 이게 바로 기술 표준하고 이어지기 때문인데, 그 전에 그럼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고려하는지 한번 그 차원을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갈빈이라고 하는 분이 1987년도에 제시한 분류인데, 사람 이름은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제품 기술을 개발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우리 연구를 해서 우리가 제품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 제품에 무엇을 바꾸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가빈이 한 주장은 아마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 8가지 분류 안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8가지 분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가를 8가지로 척도로, 서로 다른 차원의 척도로 구분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갖는 게 제품이죠. 그 기능을 더 잘하는 겁니다. 칼이면 잘 썰려야 될 텐데 더 잘 썰리는 것, 즉 절삭력이 더 뛰어난 칼을 만들겠다, 더 좋은 것을 만든다. 아마 가장 많은 분류가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피처. 전에 없던 기능이 부착된 겁니다. 손목시계인데 이 손목시계는 잠수를 할 수 있어요. 물에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다. 시계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시계의 본질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오차가 없는 시간을. 그러면 전보다 더 시간의 오차를 줄였다라면 첫 번째 분류, 퍼포먼스가 더 나아진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계 본연의 기능인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 외에 부가 기능이 더 추가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분류입니다. 전에 없던 부가적인 기능이 붙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워치가 심박수를 재어준다. 부가 기능이죠. 부가 기능이 추가되었는가가 피처고, 세 번째, 릴라이어블한가,
얼마나 덜 실패하는가, 오차가 적은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얼마만큼 믿을 만한가가 이 세 번째 척도고요. 네 번째는 conformity. 자를 제가 예로 잘 드는데요. 자라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척도 그 수단이죠. 자는 도구죠, 도구. 길이를 재는 도구. 자에는 길이를 재기 위한 거니까 눈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에 적혀 있는 눈금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확해야겠죠. 처음 1cm는 1cm인데 0.9, 그 다음에 1.1, 막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센티미터가 표시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정확해야 합니다. 자가 정확한 거는 퍼포먼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자. 그런데 이 컨포먼스는 자를 만약에 100개 생산했다라고 하면 그들 사이에 오차가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정확하게 유니폼하게 생산이 되었는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가? 아파트를 설계했는데 안방 사이즈가 3600mm, 즉 3.6m, 가로 3.6m, 세로 5.4m로 정확하게 설계대로 지어졌는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정확하게 지어졌는데 저보다 한층 위는 1cm가 작아졌다거나 뭔가 오차가 들쭉날쭉 생기면 컨포먼스 하지 않은 거죠.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술인가가 이 네 번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듀러빌리티. 말 그대로 내구성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전에 제품보다 더 좋고 부가 기능도 붙어 있고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실패도 하지 않는 제품인데 내구성이 무지막지하게 약해서 금방 망가져 버린다. 그러면 이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인가? 더 튼튼한 소재, 더 강도 높은 소재,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서 등등의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든다든가 등등의 일들이 바로 듀러블리티와 관련한 연구가 되겠죠. 여섯 번째, 서비서빌리티.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인데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혹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에 맞게 직접 수정할 수 있는가가 바로 이 서비서빌리티에 속하는 분류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수정이 안 됩니다. 코드를. 그러면 그걸 수정할 수 있도록 코드를 오픈한다든지 사용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 적절하게 모듈 등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서비서빌리티가 높도록 개선한 게 되겠죠. 직접 고쳐서 쓸 수 있는가? 일곱 번째, 보기 예쁘게, 미학적으로 더 나은 제품인가? 다 좋은데 보기 싫게 생겼어요. 이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더 예쁘게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퍼셉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뭔가 고급의 제품이다.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느껴지게끔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이 평판을 고려한 퍼셉션에 속하는 분류입니다. 이 8가지 분류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은 대충 다 들어가진다 라는 게 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R&D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기술과 관련한 R&D의 영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제품 기술에 적용될, 제품에 적용될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난 연구가, 그 연구가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떤 제품에 활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더 낫게 할 것인가 예상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분류에 속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의 개선에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가 바로 표준인데요. 조금 전에 이 어터백 에버나시 모델에서 지배적 디자인이라는 게 등장한다. 어떤 시점에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지배적 디자인으로 제가 예시로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사실 이 지배적 디자인은 우리 생활 속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지배적 디자인의 결과물입니다. 의자 하면 그렇게 생겼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디자인들이, 여러 기술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가장 뛰어난, 가장 생존력이 높은 기술이 살아남은 결과물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근대의 이제 자전거죠. 근대의 자전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전거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생긴 게 많이 다르죠. 차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큰 차이점 혹시 아시겠어요? 네,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앞바퀴가 무지하게 큽니다. 이른바 하이휠 바이스클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 남성의 가슴께까지 올 만큼, 즉 1m 3, 40이 될 만큼 높은 크기의 바퀴가 있었어요. 큰 바퀴를 갖고 있다. 혹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다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네, 체인이 없죠.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계가 없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체인이 없습니다. 뒷바퀴는 그저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무게중심을 선으로 만들기 위한 그냥 보조수단일 뿐이고, 보시면 페달이 앞바퀴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페달을 한 바퀴 밟으면 동일한 각속도로 앞바퀴가 한 바퀴 회전해서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형태의 자전거입니다. 뭐 근본적인 차이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안장의 위치도 좀 달라질 거고 등등의 뭐 바퀴 폭도 다르고 뭐 살의 개수도 다르고 등등 차이가 있겠지만 체인이 없다. 바퀴가 크다. 자, 이 자전거를 한번 탄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잘 가겠네요. 바퀴가 크니까.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뭐가 불편할까요? 뭐가 불편할까요? 방향 전환이 잘 될까요? 앞바퀴가 저렇게 큰데 바퀴를, 속도를 줄여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마다 자전거에서 내렸다 탔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넘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 자전거에 비해서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자전거를 유독 잘 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방향 전환이 어렵더라. 그때는 방향 전환을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186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다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생활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낮은 정도의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로 세로로
명확하게 구획이 구분된 이른바 오늘날 도시의 그 도시 계획처럼 그렇게 정비된 곳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즉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전거들은 마차하고 같이 도로를 사용했어요. 마차가 다니는 길을 같이 다녀야 했습니다. 마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 말들에게 마부가 신호를 보내서 이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될 텐데 자동차와 달리 마차의 경우에는 방향 전환이 훨씬 더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생겨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자전거의 도미넌트 디자인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더 빨리 가니까. 앞바퀴가 커야 그만큼 한 바퀴 페달을 밟았을 때 가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자전거가 운송수단으로서 효율적인 거죠. 체인이 없는 이상에는. 그래서 이때는 하이휠 바이스클이 자전거의 도미넌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1860년대 얘기가 나와서 그 탐정 얘기,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탐정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셜록 홈즈가 딱 저 시대 때 사람이죠. 셜록 홈즈 하면, 홈즈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정확한 얼굴 생김새가 없는데, 셜록 홈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컴베비치거나 혹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거나 이런 영화 배우들 얼굴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홈즈 하면 이렇게 홈즈 특유의 그 모자하고 파이프 담배하고 돋보기 정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텐데, 셜록 홈즈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이렇게 마블 히어로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게 해주는 이른바 미디어 회사들입니다. 자, 홈즈가 활약했던 186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을 지나게 되면 자전거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860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른바 증기기관의 개량으로 철도가 다니게 되고 190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자동차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점점 더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되고 도시로 노동력이 집중이 되게 되고 그만큼 전보다 좁은 집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게 되고 도시 구획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교통수단들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고 등등의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자전거 모양이 바뀌게 되고 드디어 익숙한 체인 모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변화하던 시대상 중에 한가운데였다. 추리소설 얘기를 연구관리 시간에 이제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MCU라고 그러나요? 이제 마블 히어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마블 히어로물에서 잠깐 나오는 걸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히어로 제일 좋아하십니까? 잠 좀 깨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빠진 히어로가 있나요? 보신 분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마블에 이제 합류한 히어로 중에 한 명이 여기 나오는 이 여성 히어로시죠. 캡틴 마블에 등장하는 한 장면입니다. 캡틴 마블이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텐데, 이제 영화에서 등장할 때 외계인이죠. 엄밀하게는. 그래서 지구에 떨어지는데, 지구에 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가게였습니다. 블록버스터 비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블록버스터 비디오. 비디오 가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비디오 가게,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주는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갔는데 그게 뭐야? 아,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라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캡틴 마블이 이제 블록버스터 비디오라고 하는 이 체인점에 떨어지게 되죠. 지금은 비디오 대여점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없어요. 동의하세요? 네,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 요즘도 가는데요. 그런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거의 사장돼서 없어졌죠. 아예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체인점이 전국에 수천 수만 개가 있을 만큼 성업했었는데 어느 순간 싹 없어졌습니다. 기술이 바뀌면서. 캡틴 마블이 여기 쿵 떨어지면서 화면이 막 보여주는데 여기 가게에 보면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가격이 나와 있죠. 한 10불, 정확히 이제 9.99불, 10불 내면 뭐뭐뭐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비디오 테이프 3개 빌려가서 5일 안에 다 보고 돌려주면 10불 이런 겁니다. 빨리 반납하면 더 깎아주고 등등해. 왜 저런 광고를 할까요? 이 비디오 테이프 가게의 관건은 어떤 영화의 유행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많이 빌려줘서 대여료를 많이 받는 겁니다. 대여료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사람들이 영화를 빌려가서 빨리빨리 보고 반납해야 됩니다. 빨리 보고 반납하고 빨리 보고 반납해야 됩니다. 비디오 산업은 어떤 기술로 대체가 됐냐면 오늘날 우리가 OTT라고 부르는 온라인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서 대체됐죠.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디즈니 TV, 애플 TV, HBO 맥스 등등의 서비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올레 TV 뭐 등등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에 의해서 왓챠 비디오 테이프 산업이 비디오 테이프 대여 산업이 싸그리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여 산업뿐만 아니라 비디오라고 하는 기술 자체도 없어졌는데 사실은 이 VTR, VHS 기술인데 이 VTR,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기술 표준이었던 VHS 기술도 사실 그렇게 녹록한 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술로부터 경쟁해서 이겼던 애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니의 베타맥스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기술 표준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예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보신 적이 있으실 테니까 혹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뭐 결혼 기념 영상이라든가 이제 결혼식 영상 같은 게 비디오 테이프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아실 건데 이 소니의 베타 테이프는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나마 좀 비슷해 보이는 사진을 갖다 놓긴 했는데 두 가지 기술을 비교를 해보면 우선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르겠다라는 말은 이 기술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이게 더 널리 활용됐다. 얼마나 널리 활용됐으면 마블 영화에도 나오니까 미국에서 소니 베타 테이프를 가지고 비디오 대여점을 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블록버스터 비디오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 이 VHS로 된 영화를 빌려줬을 거거든요. 이 기술이 살아남았다. 그럼 이 기술이 더 뛰어나겠네? 아닙니다. 이 기술이 더 열등해요. 더 안 좋아요. 왜?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테이프가 더 큽니다. 크다는 말은 휴대하기,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죠. 비디오 테이프가 더 커요. 불편하게. 두툼하게 이렇게. 제가 중학생일 때 저걸 빌리러 일주일에 한 번씩 비디오 대여점을 갔었는데 목욕을 하고 나면 부모님이 영화 한 편을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한테 아주 큰 낙이었는데 그래서
비디오 대여점에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뭘 보지? 일주일에 한 편밖에 못 보니까 열심히 고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요즘 중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볼까를 고민하지만 그건 TV 채널이나 혹은 태블릿 PC나 휴대폰으로 고민을 하지 비디오 테이프 빌리러 가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테이프가 더 큽니다. 크면 저장이 많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이즈가 더 작은 소니의 베타 테이프가 훨씬 더 긴 길이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약 2시간 10분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긴 영화들은 심지어 비디오 테이프 2개에 나눠서 저장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막 3시간 정도 되는 영화들은 비디오 테이프 2개가 필요했어요. 소니 기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긴 영상도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유는 폐쇄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VHS 표준은 여기다가 영상을 저장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즉 영화사들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레코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을 오픈해 버렸습니다. 누구나 VHS 표준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다. 소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 비디오 테이프를, 즉 이 소니 베타 테이프로 유통시키려면 영상을 소니가 직접 녹화해 가지고 여기다 저장시켜서 그걸 판매하겠다. 그렇게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뛰어난 기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니의 기술은, 베타맥스 기술은 사장되어 버리고, 우수한 기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개방되어 있었던 더 낫지 않은 기술, 더 좋지 않은 기술이었던 VHS가 기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가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을 하다가 넷플릭스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널리 잘 알려져 있죠. 자, 진도가 좀 늦은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이 플랫폼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또 다른 그 표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얘기를 오늘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트 디자인 얘기를 더 할 텐데요. 이게 1914년에 발표됐던 헨리 포드가 개발한 모델 T라고 하는 최초의 상업용 자동차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도 조선 제국이죠. 조선 제국 마지막에 황실 전용차로 한 대 들여서 쓰고 있었던 고종 황제의 자동차는 이거보다 좀 더 길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아무튼 모델 T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모델 T. 이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자동차의 전형이죠. 자동차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이 타는 곳이 있고 핸들이 있고 사륜, 바퀴가 4개가 달린 게 보통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모델 T는 검은색으로만 제작했습니다. 새까맣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까만색 세단 자동차에 대해서 세단이면 검은색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의식의 밑바닥에는 모델 T의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빨리 많이 생산해서 널리 확산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직접 도입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모델 T는 색깔을 딱 하나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파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 상업용 자동차 산업이라는 걸 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입니다. 모델 T. 이게 자동차의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들어 자동차를 그려보라. 종이 한 장을 주고 자동차를 그리라고 하면 미술을 전공하셨거나 아주 원근법에 뛰어나거나 한 부분이 아니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저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마 자동차 그리라고 하면. 바퀴가 있고 바퀴가 이 그림에서는 2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바퀴가 4개가 있는 걸 상상하죠. 그리고 엔진이나 혹은 트렁크가 있는 부분, 만약에 후륜구동이라고 하면 엔진이 뒷부분에 있겠지만 아무튼 본넷과 트렁크가 있는 부분을 상상해서 자동차의 차체, 셰시 부분을 그리고 바퀴를 그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디자인은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트럭이라든지 뭐 SUV라든지 자동차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아,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도미넌트 디자인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H사의 신차 컨셉카 모델이었던 그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미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게 급속하게 빨리 변화하는 산업들이 또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지만 적어도 커다란 도미넌트 디자인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도미넌트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표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근원적인 기술이 빨리빨리 변한 다른 산업에서는 도미넌트 디자인이 확연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화들은 집전화죠. 집전화. 유선전화입니다. 유선전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 기기가 아니라 유선전화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별로 많이 못 봤는데 사극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이렇게 생긴 전화가 있었죠. 요즘은 이런 거 무슨 레트로 뭐 소품으로나 어디서 볼 수 있지. 이렇게 다이얼을 들고 다이얼을 이렇게 또 손으로 돌리는 전화기 써보신 분 실제로 전화로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전화는 옛날엔 이렇게 생겼었는데 전자버튼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다이얼을 손으로 돌리는 게 부정확하고 오래 걸리고 불편하니까 버튼으로 누르다가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가정에서는 선이 있는 게 불편하다. 수화기만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싶다. 다른 일을 하면서 전화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정용 무선 전화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변해 오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집에 전화가 없어요. 집에 전화가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전화 안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자취하시는 분들 전화 쓰세요? 집 전화? 없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전화를 쓰시거나 이게 아예 필요 없어지기도 하고 핸드폰이 있는데 뭐 굳이 집 전화가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불과 이 일들이 한 세대 만에 일어난 겁니다.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처음 팔기 시작한 게 1914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꼭 100년 조금 지났는데 100년이면 한 3세대, 4세대? 원래 15년을 한 세대로 보면 한 6세대 이상 지나간 옛날 일이긴 한데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수세대에 걸쳐서도 도미넌트 디자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자장치들이 도입이 되고 엔진이 가솔린에서 디젤에서 전기차로 하이브리드로 수소자동차 등등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일단 근원적인 폼 팩터는 바뀌지 않았는데
헨리 포드의 모델 T는 구경도 못 해보고 비교적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화의 경우에는 도미넌트 디자인이 이렇게 자주 변하는 걸 보고 있더라. 속도가 다른 겁니다. IT 분야의 발전이 훨씬 더 빨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미넌트 디자인이 바뀌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보하게 될 기술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느린 산업이다. 느린 산업의 예로 목재 산업 같은 걸 많이 드는데요. 목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화석처럼 유지가 되는데 기술 표준이 변하지 않는 산업이다. 그러면 그만큼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도 힘들 거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게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런데 기술의 등장이 빈번하고 기술의 세대 교체가 빠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수명이 무척 짧고 왕성한 기술 개발이 연달아 이어져 발생한다라는 게 클락 스피드와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세대를 주름 잡는 지배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지배적 디자인이 등장하기까지 서로 다른 기술들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누군가 표준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던 스토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